자,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prose of Francis Bacon is important.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베이컨, 경험주의 철학하는 베이컨이 있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산문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His essays especially is popular still. 특히 그의 에세이라는 수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인기가 있다. 그 사람의 이 에세이를 내가 이렇게 여러 번 강의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프랜시스 베이컨의 수필이라는 이 에세이를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y first appeared in 1597. 자, 이 에세이가 1597년에 처음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and then with additions in 1612년부터 1625년까지 또 뒤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그리고 이 초기 에세이의 문장들은 쇼트하고 샤프하고 이펙티브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은 아주 초기의 문장들은 아주 이렇게 짧기도 하고 아주 날렵하기도 하고 효과적이다. The styles of the later essays rather more flowing.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읽혀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을 내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뒷장인데, 이 뒷장의 이야기들은 내가 이렇게 카피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화면은 그냥 두고서 내가 또 설명해 볼게요. 뒷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뒷페이지를 한번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면 뒷페이지 한번, 몇 페이지면 32페이지예요. 32페이지 한번 보면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을 보면 The New Atlantis contains social ideas in the form of society.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이 작품은 contains social ideas, 어떤 사회적인 이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 in the form of a story, 이야기의 형식으로 사회적인 이상 같은 것들, 이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This story is of a journey to an imaginary island, Bensalem, in the Pacific Ocean. 자, in the Pacific Ocean에서 태평양에 있는 벤살렘이라는 BENSALEM, 벤살렘이라는 어떤 상상의 섬에 대한 설무로 여행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Bacon wrote several other books in Latin and English. 그 베이컨은 영어로 또는 라틴어로 다른 몇 권의 책도 썼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이 벤살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나와 있는데, 상상의 얘기이지만 지금 읽어봐도 아주 재미있는 이런 SF 공상소설 같은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내가 실어놨는데 넘겨보죠. 이거 한번 보면 벤살렘 왕국에서 로토피아라는 이런 글을 내가 여기에 실어놨는데, 지금 읽어보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집에서 읽어보기를 바라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살렘 왕국에 관한 거를 내가 현실에 맞게끔 칼럼으로 쓴 거니까 한 2년 되지 않았나요? 이게 2017년에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은 지는 좀 오래됐고, 그게 머리에 생각나서 2년 전에 칼럼으로도 쓴 적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로의 이제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드라마예요. 이 엘리자베스 시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국에서 새로운 국군이 막 흥성했던 시기이고, 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성경도 번역되고 그랬었죠. 성경도 개역 성경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왔고, 영어 바이블의 영어 성경의 그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인쇄돼서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불경은 뭐 금속알자로 찍었지만 그거를 일상에 이렇게 용어로는 책으로는 찍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제 금속알자로 여기서는 막 찍기 시작했다. 자, 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시대의 Literary Glory of the Great Elizabethan Age. 자, 엘리자베스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셰익스피어죠. 그래, 셰익스피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 넘어보면 이 아저씨가 셰익스피어인데, 이때 이 사람 말고도 이 앞에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말로우,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시대에 그 강의한 거를 들어보면 내가 말로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로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말로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셰익스피어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말로우는 뭐 젊은 시절에 술 먹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런던에서 갑자기 칼에 찔려 죽였다고 나와 있지만, 칼에 찔려서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익명으로 책도 쓰고 드라마도 쓰고 그랬는데, 그게 셰익스피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다 야사에 불과하고, 그 천재로서의 그 말로우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의 셰익스피어인데, 이 사람을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로우에 관한 얘기보다도 셰익스피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the order in which the plays of William Shakespeare were written is uncertain.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극이 쓰여진 그 순서는 여기까지 주어져 주부이죠. is uncertain, 확실치가 않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극에 쓰여진 그 순서, 어떤 게 연대기는 있지만 뭐가 이렇게 왜 어느 것이 비극이 희극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어느 게 먼저인지 이건 확실치는 않다. In fact, 사실 we know very little about his life. 사실 우리는 그의 삶에 관해서, 일생에 관해서 아는 것이 적다. He was born and educated at Stratford-on-Avon. 자, 그는 스트래포드-on-avon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받았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스트래포드-on-avon은 런던에서 가까워요.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조용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가보면 뭐 셰익스피어 방문객으로 막 하루 종일 다 북적거리는 곳이었어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 연극도 일어나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서 관광 도시가 돼 있는 것이 스트래포드-on-avon 에이번이죠. 스트래포드-on-avon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랬고, married Anne Hathaway in 1508. 자, 1582년에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했다. 나이가 더 많죠, 해서웨이가. 그리고 later went to London
런던으로 가서 왜 거기서 he worked in a theater 극장에서 일을 했고 it is known that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he was an actor 배우 역할도 했고 드라마티스트였다. 1592년까지 1592 1592년까지 뭐 읽는 것은 두 개씩 끊어 읽는 게 더 일반적이죠. 1592 1592년에 극작가로서 또는 배우로서 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늘 비교하는 것처럼 1592년은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죠. 그 시기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가 뭐 그렇게 오래전 사람 400 몇 년 전쯤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400년 조금 넘는 사람이었고 또 셰익스피어에 대한 극들도 다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 몇만 명이 되고 그 작품은 지금 읽어봐도 뭐 우리 인간의 그 정신세계에 관한 그 천착 이렇게 바라보는 그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 같은 사람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아주 인도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폭넓고 무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거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혼자 이 작품 많은 작품을 다 썼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일생에 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학회에서는 영국의 셰익스피어 학회에서는 이 할아버지 이 사람이 진짜 셰익스피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가지 얘기 있던 그거는 하나의 재밌거리를 알아두고 그 작품들을 공부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한 얘기를 셰익스피어는 중요해서 밑으로 내려가 갖고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셰익스피어는 지금같이 시대가 어딘데 400년 전 얘기를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왜 셰익스피어를 읽는가? 실용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경영학과 다른 대학의 청운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 교수님이 경영학과 교수님이 셰익스피어를 아직도 읽어요? 그렇게 좀 무식한 소리를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실용적 가치가 있죠. 아무리 이제 이런 뭐 과학 물질이 발달을 해도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현대 생활이지만 그러나 물질적 풍요로움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지만 더 외로울 수 있는 것이 현대인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써놓은 그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현대인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보면 꼭 이 세상은 물질만 갖고 사는 건 아니죠.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자전거 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물질만으로만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죠. 인간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안 될까? 철학하는 돼지는 안 될까? 물질과 정신 모두가 풍요로워야 삶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함께 풍부해진 현대사회가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돈이 너무 없고 정신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또 물질만 강조하고 정신이 없으면 천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니까 셰익스피어를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흘러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만큼은 흔들리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게 된 이유다.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읽는 이유는 셰익스피어 문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왕과 거지의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햄릿에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나 거지나 모두 다 죽으면 뭐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도 죽어 맥주병이 마개가 되었다. 이게 다 햄릿에 나오는 얘기죠. 그 디거, 땅 파는 사람이 땅을 파면서 다 누구나 죽으면 이렇게 썩어서 이 흙으로 맥주병 마개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철학이 여기에 들어있는지도 모르죠. 너무나 돈 벌으려고 너무 이거 따지고 다 권력을 추구해도 죽으면 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얘기를 셰익스피어가 하는 것 같죠.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인간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는 인간 아담도 흙이라는 뜻이죠. 아담. 인간 휴먼의 어원은 흙을 의미하는 후무스. 여기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깊고 폭넓은 입체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그러죠. 셰익스피어 문학은 다양한 인간의 삶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한 인간이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을 들추어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셰익스피어는 문학은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여줘요.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은 내 처지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도 뭐 인품이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와 의견이 비슷하고 서로를 알아주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게 되면 이런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인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사업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간의 유형을 알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의 유형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니스의 상인 보면 샤일록은 유태인이지만 돈에 오히려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그 샤일록을 나쁘게 그리고 있죠. 유태인에 돈만 한다. 그러나 꼭 유태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샤일록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작품에서는 그때 유럽에서는 베니스의 상인을 쓰여진 이때에는 유태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희생양을 만든 면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모든 인간은 샤일록 같은 돈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도 있는 거죠. 자, 셰익스피어를 읽게 되면 다양한 사람의 유형, 또 다양한 배경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 읽고 나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여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학기에 선생님이 지난 여름에 영국을 간 것도 셰익스피어의 작품 7개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오왕,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더 템페스트 7개의 작품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7개의 작품을 지난 학기 강의하고서 영국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영국만 다녀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셰익스피어 기회가 되면 영화도 보고 나중에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서 영국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아까 했어요. 튜더 왕조 시대이고 영국의 종교개혁도 있었고 종교적 갈등도 있었던 거다. 어떻게 카톨릭과
신교의 갈등이 시작됐던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그의 작품에 나온다. 그래서 다시 엘리자베스 1세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이 여성을 평가하는 후세의 사람들은 현실에 잘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아주 처세술이 능한 여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는 그 정식 왕비라기보다 그 앞에 그 여왕의 비서격이었는데 다시 왕비가 돼가지고 딸을 낳는데 그게 이제 엘리자베스 1세죠. 그래서 출생이 이렇다 보니까 시골에서 유배 생활도 하고 고전 외국어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또 이 엘리자베스는 반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런던 탐에 수감되는 불안한 생활도 했고 그랬다. 그리고 이런 많은 다양한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겪다 보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처세술로 잘 이렇게 생존을,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 1558년에 여왕에 등극을 했는데 이때가 그 버진 퀸 25살의 여왕이 됐어요. 이복 언니였던 메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런 존재였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여기 우리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종교였던 영국 국교회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영 제국으로 가는 기틀도 마련했고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효율적인 인재 활용 능력을 만든 아르마다를 격파했다는 것은 물론 스페인이 이 이후에는 확 찌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 무적 함대를 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유태인을 쫓아냈죠. 그 유태인을 쫓아내니까 왜 쫓아냈어요? 스페인에서 유태인을 쫓아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뺏어 갖고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유태인을 내쫓다 보니까 유태인이 돈과 함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죠. 지금 네덜란드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은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 네덜란드가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돈 때문에 유태인을 쫓아냈지만 망조의 길을 간 것이 스페인이죠. 지금도 미국이 이렇게 미국을 움직이는 부자의 대부분은 40%는 어디래요? 지금의 유태인들이 다 여기에 있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뭐 다 유태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스페인은 영국으로부터 찌그러들고 그 이후로는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한 것처럼 셰익스피어, 베이컨 등 영문에게 르네상스가 나오고 1603년에 70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해서 튜더 왕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된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자, 셰익스피어's earliest work, 초창기 작품,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은 probably seen in certain historical plays, 어떤 역사극에서 보여진다. 아마도 perhaps he began his work as a dramatist by improving the work of other writers. 다른 작가들이 작품을 개작해 가지고 극작가로서의 그의 작품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독창적으로 뭘 한 거라기보다는 다른 작가들이 써놨던 역사극을 좀 더 개조해서 자신에 맞게끔 작품을 이렇게 쓴 사람이 셰익스피어다. 자, 여기는 지금 47페이지죠. 42페이지에 보면 베니스의 상인이 나와 있는데, 베니스의 상인은 굉장히 선생님들 좋아해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을 지난 학기에 선생님이 논문으로 썼다고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그 샤일록이라는 그 유태인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는가, 유럽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또 반전도 있고 여러분들이 베니스의 상인을 한번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 또 이쪽에 넘어와서 셰익스피어에서 꼭 우리가 읽어야 될 작품은 4대 비극이에요. 그래서 4대 비극은 영어과를 다니면 꼭 읽어야 하는 것이 4대 비극인데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먼저 햄릿에 대해서는 한번 보면 In Hamlet, the prince of that name suspects that his dead father, king of Denmark, has been murdered by his uncle Claudius. 자, 햄릿에서 The Prince of That Name, 그 이름의 햄릿인데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그 이름의 왕자 햄릿이라는 그 왕자는 서스펙트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의 죽은 아버지 덴마크의 왕이 has been murdered by his uncle, 그의 작은 아버지 클로디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유령이 나타나서 아들아 나 억울하게 죽었다, 내 원수를 풀어다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침마다 나타나는 유령을 찾아 들어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 같아. The ghost of Hamlet's dead father appears to him in the castle Elsineur and tells him about the murder. 지금 그 얘기죠. 그 유령이 햄릿의 죽은 아버지 유령이 appears to him, 아들 햄릿에게 나타나요. 어디에서? In the castle of Elsineur, 엘시뉴어 성에서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tells him about the murder. 어떤 살인자의 자기가 자는데 귀에다가 무슨 독약을 넣어서 죽게 됐다고 이 살인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햄릿 decide on revenge. 그러니까 햄릿도 decide to revenge. 복수를 해야 되겠다. revenge. 이렇게 결심을 하죠. But then he begins to think too much. 그리고 나서 그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To hesitate. 머뭇거리게 되죠. Was the ghost telling the truth? 자, 그 유령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 정말 유령이 진짠가? Hamlet must try to find proof of the murder. 그래서 햄릿은 must try to find, 발견해야만 한다, 이런 증거죠. of the murder. 그 살인의 증거를 발견해야만 했어요. 이게 진짜 유령하는 얘기가 맞는가?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In the crisis in Act 3, 3막의 그 아주 위기에서 햄릿은 has his proof, 그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But 그러나 still he hesitate. 그런데 그는 아직도 머뭇거린다. 햄릿형 인간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기회가 왔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는 게 햄릿형 인간이죠. The play still hold our hesitation. 그 연극은 아직도 우리의 attention,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햄릿은 keeps our sympathy. 햄릿은 우리의 동정심을 아직도 느끼게 한다. 그러나 and the end is certain and unavoidable. 그런데 그 결말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거다. 햄릿의 tragic weakness, 햄릿의 비극적인 약점은 hesitation, 머뭇거리는 거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계에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hesitation, 머뭇거리는 거예요. Inability to act when action is needed. 어떤 행동이 필요할 때도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Inability, 능력이 없는 거예요. He is too much of a thinker. 그는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 요새 현대인들은 자기가 뭔가를 결정을 못하고 자꾸만 머뭇거리고,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렇게 자꾸
자꾸만 구매를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 이런 햄릿형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사업도 나타난다고 그러죠. 햄릿형 인간,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자기의 결정을 도움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회사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죠. 자, 그런 걸 보면 햄릿을 읽은 사람이면 나는 무슨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저 남자는 무슨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좋겠다. 자기는 못하고 있는데 남이 스타일리스트 같은 것도 햄릿형 인간을 다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셰익스피어 얘기를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하죠.